1992년 5월 12일 해발 27,100피트 칸첸중가 완다 루트키에비치. 폴란드 최고의 등반가는 얼음에 파인 얕은 구멍에 앉아 시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낭도 스토브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1000피트 아래에는 따뜻한 텐트와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1000피트 위에는 그녀가 이번 생에 다시 오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정상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는 방금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한 가지를 빼고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정상에서 1000피트 아래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진 일이 당신이 들어본 다른 어떤 히말라야 비극과도 다른 이유입니다.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 히말라야 등반가가 죽었다는 걸 알았고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위험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완다 루트키에비치의 이야기입니다. 극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다는 1943년 점령된 리투아니아에서 전쟁에 휩쓸린 폴란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족은 폐허와 불발탄으로 가득한 도시인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1948년 그녀의 오빠 유렉은 집 근처 폭격당한 집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유렉이 완다를 게임에 끼워주지 않아서 완다는 몇 분 전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다는 5살 때 그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도시의 잔해 속에서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자랐고 브로츠와프 공과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으며 본격적인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경쟁심이 강했으며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완다는 18살 때 브로츠와프 근처 도로에서 오토바이 연료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연히 등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자가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 일행 중에는 등반 경력 2년의 보그단 얀코프스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다를 근처 산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첫날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70피트 길이의 등반 루트를 올랐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장비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이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등반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그만두었고 그녀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등반에 관해서라면 완다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시판은 동료들이 고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완다 내 체가세 우리가 돼요. 완다. 폴란드 등반계의 한 원로 인사는 폴란드 알피니즘을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 알피니즘, 여성 알피니즘, 그리고 완다 루트키에비치입니다. 아마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그것은 완다와 로프를 메고 등반해온 모든 여성들에게 모욕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최고 등반가들은 그녀와 등반을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까다롭거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그늘 아래에서 등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완다 루트키에비치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1975년 그녀는 카라코람 산맥에 가셔부름 3봉 초등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등정 봉우리였습니다. 남녀 모두 그곳에 오른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팀에서 단순한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원정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남녀가 섞인 팀의 대장이었습니다. 3년 후인 1978년 10월 16일 그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유럽 여성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그녀는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반계 내부에서는 반응이 극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폴란드의 얼음전사들은 전설적인 형제단이었고 그들은 자매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거나 남자보다 더 많은 산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성공을 여성이라는 특이한 사례로 몰아가며 그녀의 기술적 탁월함을 적극적으로 지우려고 했습니다. 가셔브룸 등정 7년 후 그녀는 난가파르바트에 있었고 1985년에 최초의 여성만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음 해인 1986년에 산소통 없이 K2 정상에 올랐고 역사상 최초로 그 정상에 오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녀 동료들을 모두 능가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범주에 그녀를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2년까지 완다라 세계 14개 8000m급 산 중 8곳을 등정했습니다. 에베레스트,
K2 난가파르바트, 시샤팡마, 가쇼부릉 1과 2 초유, 안나푸르나 1. 각 산마다 별도의 원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여러 달씩 8번이나 떨어져 있어야 했고, 공산주의 폴란드 국가 관료들과 경화와 해외 허가를 얻기 위한 힘든 협상을 8번이나 따로 해야 했습니다. 기다림과 지연,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9세는 등반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1992년 에완다는 모든 산을 한 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6개의 봉우리를 약 1년 동안 한 베이스 캠프에서 다음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며 연달아 정상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순전히 생리학적이었습니다. 극한의 고도에서 몇 달을 보내면 몸이 적응해서 희박한 공기로 인한 산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혈액은 그곳에 존재하는 적은 양의 산소를 더 잘 운반하게 됩니다. 만약 바로 해수면으로 내려오면 몇 주 안에 그 적응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한 봉우리에서 바로 다음 봉우리로 이동하면 적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다시 적응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빨리 등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녀의 계획은 현명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실제로는 이미 인간 생리학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49세의 몸에 무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고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6개의 산을 연달아 등정하는 것이었고, 그 사이에 제대로 회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엘리우드 킵초게에게 마라톤을 6번 연달아 뛰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여성도 이런 도전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꿈의 카라반이라 불렀다. 그녀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고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즉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등반계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이 나쁘게 끝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알피니스트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레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력의 절정에서 완다는 스스로를 공지에 몰아넣었습니다. 1년에 5개의 산을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완다는 거의 50살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처음부터 그녀가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기 작가인 게르트루데 라이네크는 그들 중에서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걸 시도하면 아마도 죽게 될 거예요. 완다는 그들의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완다는 그들이 하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말은 평생 동안 무시당하며 살아왔다면 도대체 왜 이제 와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다는 어떤 결과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1989년 예르지 쿠프츠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로체 남벽에서 추락했습니다. 1990년 7월 그녀의 오랜 등반 파트너인 쿠르트 링크크루거가 브로드피크에서 40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완다보다 몇 미터 아래에서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지켜봤고 전기 작가가 이를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쿠르트는 그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완다의 깊은 외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까지 그녀와 함께 로프를 묶고 등반했던 사람들 중 거의 40명이 죽었습니다. 로프 파트너들, 친구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이 그들 모두를 앗아갔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하나씩 당신 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건 당신을 바꿔놓습니다. 그 일은 완다의 등반 중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완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바라지 않지만 산에서 죽는 건 괜찮아요. 그게 나에겐 쉬운 죽음일 거예요. 내가 겪은 모든 일들 이후로 나는 죽음에도 익숙해졌고 내 친구들 대부분이 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1992년 봄에 완다는 네팔과 인도 시킴주의 경계에 위치한 칸첸 중가에 도착했습니다. 칸첸 중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칸첸 중가는 해발 28,169피트에 이르며 에베레스트와 K2만이 그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고도만으로는 이 산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곳의 날씨는 예고 없이 변할 수 있으며 산 정상 부근의 기온은 노출된 등반가를 몇 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벽은 얼음 동굴과 무너지는 세랍들로 이루어진 미로와 같아서 실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완다는 이미 한번 칸첸 중가 등반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슬로베니아 팀과 함께 남서벽에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완다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다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992년 봄 두 팀이 정상 등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볼프강 신벨이 이끄는 10인 독일 원정대였습니다. 두 번째 팀은 29세의 카를로스 가르졸리가 이끄는 6명으로 구성된 멕시코, 폴란드 소규모 팀이었습니다. 완다는 자신의 허가증이 없어서 카를로스에게 전화해 멕시코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등반팀들이 허가증을 엄격히 지키고 국가별로만 움직이는 것과 달리 가르졸리는 주저없이 완다를 환영했고, 이는 완다의 전 경력을 정의했던 국경을 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지만 이 합의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상에 오를 여성은 그의 아내 엘사 아빌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다도 즉시 동의했습니다. 정상 등정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칸첸중가에서 대장정을 시작해 고국 폴란드에서 마무리하며 지구상 어떤 여성도 자랑할 수 없는 기록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다와 다른 등반가들은 천천히 산에 적응하며 신중하게 등반했습니다. 3월과 4월 내내 산을 오르내리며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4월 말이 되자 그들은 고직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약 26,000피트 높이의 산비탈에 얼음 동굴을 파서 만들었고, 정상 등정을 위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23일, 마침내 기회의 창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멕시코 폴란드 팀의 6명 전원이 처음으로 정상 등정을 진지하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 그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몰아친 거칠고 맹렬한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에 밤새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비좁고 임시로 만든 얼음 동굴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몸으로 차가운 바람을 막으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후퇴했을 때 그 밤의 도전이 얼마나 대가가 컸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엘사의 손은 동상으로 인해 파랗게 변했습니다. 알프레도 카를로스의 형제이자 이번 원정의 또 다른 등반가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산에서 네팔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카를로스가 제안했던 허가 협정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상은 완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의 참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불과 몇백 피트 떨어진 텐트에는 3월부터 같은 루트를 등반해온 독일 원정대가 있었고, 그들은 추위나 고도가 아닌 평범한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비극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처 텐트에는 2명의 셰르파, 라파누르와 앙도르제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주 동안 산에 머물렀던 경험 많은 고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었고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월 25일 밤, 추위 때문에 이 셰르파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텐트를 밀폐하고 그 안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스토브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두 남자는 모두 숨졌습니다. 독일 원정대는 두 셰르파를 산의 크레바스에 묻었고, 그 후 원정대 전원이 5월 1일에 칸첸중가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셰르파가 없으면 원정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다와 그녀의 팀이 세계에서 가장 적게 방문되는 산 중 하나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의미였습니다. 1992년 5월 첫째 주가 되자 독일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엘사와 알프레도는 대피 중이었고, 다른 2명의 팀원인 에릭과 델가도는 병과 탈진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반할 선택가 아니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 정상 등반을 시도할 만큼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더 이상 팀 전체가 함께하는 등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카를로스와 완다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산 기슭에서 해발 26,000피트의 사캠프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면서 보낸 후 서로 힘든 구간을 함께 돌파하며 정상까지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두 등반가 모두 동시에 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쨌든 시도해야 했습니다. 5월 10일 저녁, 그들은 깊은 눈 속을 함께 떠났습니다. 칸첸중가 같은 산을 올라본 적 없다면 그곳에서의 일을 등반이라 부르는 건 지나치게 관대한 표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도에서는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해수면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산소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매분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29세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고 데스존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다는 49세였습니다.
그녀는 30년간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이제 그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피로를 이겨내며 계속 나아갔지만 칸첸중가 북벽에서 공기가 점점 희박해질수록 그녀의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되었을 때 그날 밤 결국 그녀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완다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해발 24,400피트에 있었고 아직도 사캠프의 안전지대보다 1,600피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더 이상 갈 수 없어 카를로스에게 더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노출된 산 사면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에겐 텐트도 매트리스도 없었습니다. 더 젊고 빠른 카를로스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무게를 줄이려고 그녀는 장비를 절대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필수품만 담긴 얇은 방수 나일론 자루뿐이었고 그건 비상시에 옷 위에 덮어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보온 기능이 없습니다. 오직 바람이 당신의 마지막 체온마저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박 자루에 스토브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지쳐서 바람 속에서 설치할 수 없었거나 혹은 혹독한 추위 때문에 기계가 고장났던 곳입니다. 데스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스토브가 없으면 눈을 녹일 수 없습니다. 카를로스가 어둠 속에서 사캠프를 향해 계속 등반하는 동안 완다보다 몇 시간 앞선 위쪽에 있었고 완다는 그 밤 내내 나일론 가방에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떨며 단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버텼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완다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이미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극한 고도에서의 심각한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혈전을 만듭니다. 26,000피트에서 혈전이 생기면 사망합니다. 그녀의 중심 체온은 몇 시간 동안 계속 떨어졌고 근육은 에너지를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다 루트키에비치는 5월 12일 정상으로 한 걸음 내딛기 전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선택은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카를로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5월 11일 마침내 해가 떠올랐을 때 그녀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비박색에서 나와 사캠프를 향해 13시간 동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저녁 카를로스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출발 때와는 달리 유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구토를 하고 있었고 물조차도 넘기지 못했고 심하게 탈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추위나 갈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상 보달만 이야기했습니다. 1992년 5월 12일 새벽 3시 30분 카를로스와 완다는 사캠프를 출발해 어둠 속으로 마지막 정상 등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추위는 정말로 혹독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이가 떨릴 정도였지만 완다 같은 등반가에겐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완다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다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것들을 챙기고 비박색을 어깨에 둘러 추가 보온을 하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칸첸중과 같은 산에서 정상 등반을 시도하는 것은 정상까지 하이킹하고 다시 내려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진지한 고산 등반가들이 지키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캠프를 떠나기 전 반드시 되돌아설 시간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정상에 얼마나 가까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지만 내려오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산에서 목숨을 잃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죽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서 어둠 속에서 다리에 힘이 다 빠진 채 산소도 남지 않은 상태로 내려오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되돌아설 시간은 하산할 때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남겨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이번 도전에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온도가 가장 치명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캠프포로 돌아오려면 그들은 아무리 늦어도 이른 오후까지는 정상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르졸리오는 빠른 속도로 움직였지만 완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탐험 내내 어느 때보다도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48시간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24,400피트 고지에서 물도 없이 야외에서 보낸 밤, 그 다음 날은 수분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또 그 다음 밤은 먹을 것 없이 얼음 동굴에서 보냈으니 그녀의 혈액은 여전히 끈적거렸습니다.
이틀 전 밤버너 고장 후 그녀의 근육은 연료를 얻으려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깊은 눈을 헤치며 기를 내고 그녀를 위해 두 협곡에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오르기를 돕고 자신이 내려올 때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천천히 계속 벌어졌습니다. 카를로스가 상부 산악지대에 접근할 즈음에는 완다는 그보다 몇 시간이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피로는 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제 카를로스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정상까지 밀어붙여 그녀를 상부 경사면에 혼자 남겨두거나 기다리다가 날씨가 완전히 나빠질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27,000피트에서 완다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고 27,000피트에서 보조산소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결코 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고도에서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스스로를 소모하게 되고 가만히 있는 매 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녀를 기다렸다면 둘 다 내려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이런 산을 8개나 오른 완다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혼자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낸 일을 충분히 음미할 만큼 머물렀다가 돌아서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지만 정상은 여정의 절반일 뿐입니다. 카를로스가 정상에 섰던 몇 시간 후 그는 어둠 속에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라가는 길에 로프를 설치했고 정상까지의 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이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제 기온은 그가 어디에서든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추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설치해둔 고정 로프를 따라 정상 상부를 신중하게 내려가 사캠프로 조심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3피트 남짓한 빛의 원과 아이젠이 얼음을 긁는 규칙적인 금속성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해발 27,100피트에서 완다는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눈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안에 웅크리고 있었고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비박자루를 어깨에 수의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거의 2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달 패트리언용 영상을 만듭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 취향이시라면요.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카를로스가 멈췄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 카를로스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여기 그 시대 최고의 여성 등반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산의 벽면 중 하나에 있는 구멍에 앉아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는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없었고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에너지나 산소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날씨가 변하고 있고 밤새 기온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말을 차분하게 반박 없이 들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다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기술적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카를로스, 내가 정상에 오를, 기술적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나요?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길이 열려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카를로스는 그녀에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쪽에 로프를 설치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다시 전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솔레오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바꿀 수 있었던 그 한 문장만 빼고 다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완다, 멈춰. 지금 나랑 내려가. 너 없이 안 떠나. 그는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죽었어야 했을 상황들에서도 여러 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라고 믿는 것이 정말로 합리적이었어. 아니면 어쩌면 그는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지만 그녀의 꿈을 멈추게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 기억해, 완다는 49살이었어. 이게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어.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맑았어. 그녀 눈엔 순수한 결의가 보였어. 1978년 에베레스트에서 1986년 K2에서 그녀가 올랐던 모든 산에서 그녀의 눈에 있었던 바로 그 똑같은 것이었어.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녀는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인 후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카라비너를 고정 로프에 걸고
길고 외로운 하산길로 사캠프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완다는 이제 혼자였다. 그 다음에 그 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답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목격자도 무전교신도 누구도 끝까지 추적해 결론을 낼 수 있는 발자국도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움푹 파인 곳에서 밤을 보내고 5월 13일 새벽 첫 빛에 정상으로 향해 정상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녀는 그 움푹 파인 곳을 전혀 떠나지 않았고 그 작은 바람동굴에서 산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가운데 그냥 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5월 13일 새벽이 밝았을 때 베이스 캠프에 있던 등반가들은 망원경에 눈을 떼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산의 상부 경사면을 움직이는 작은 점이 번쩍이는 모습, 누군가가 하산하고 있다는 신호를 찾으며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카를로스는 처음에는 완다가 새벽 전에 사캠프에 나타날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이라면 이것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밤이 아침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위쪽 벽면에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더 흘렀다. 카를로스는 이 캠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꼬박 사흘 밤을 기다렸다. 13일, 14일, 15일에는 뜨거운 물과 보급품을 준비하고 혹시 몰라 양쪽 무전기를 계속 켜두었다. 5월 16일, 그는 결국 캠프 2를 떠나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야 했다. 그도 매우 지쳐 있었고 회복이 필요했다는 점을 기억해라.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혹시라도 그녀가 혼자 내려올 가능성 0.1%를 대비해 텐트에 침낭, 음식, 연료, 물, 약, 비상산소까지 모두 채워두었다. 그는 17일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때쯤 그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완다 루트키에비츠. 한 세대의 남성들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버티며 더 큰 고통을 견뎌낸 여인은 사라졌다. 완다는 자신이 선택한 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바르샤바 법원은 1996년에 그녀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했으며 공식 사망 시각은 1992년 5월 13일 23시 59분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반다 루트케비치는 자신의 몸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정상 등반을 강행했다.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에베레스트 등반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모두가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수석 셰르파는 멈추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이유로 계속 등반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